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설명절에 못 뵈서 지난주에 두 주 만에 뵙는 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설 민심 많이 함께 오셨죠?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청와대, 여당, 야당, 이 각기 다른 대북 정책 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이 4+4 사회동 예정돼 있어서 선거구 획정 이제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부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두 분의 고견을 좀 들어볼게요. 자, 우선 이번 주에 월요일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다음 날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 강경책이 천명됐는가 하면 핵 무장론도 등장을 했고요. 자, 통일부 장관 경질 요구가 또 오늘 야당에서 나왔어요. 자, 대북 정책에서 참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소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판세를. 국민들 또 이 상황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국정연설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였죠. 기본적인 인식.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 다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표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대응 또한 달라야 한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이제 현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시작된 이 국면은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 언급은 앞으로 이 남북 관계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 정세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이게 4월 총선 지나서 5월 달에 그 북한 노동당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유화 국면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앞으로 과연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 이런 부분이 어떻게 취해지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핵무장론은 저는 이건 조금 너무 나갔다. 기본적으로 뭐 당의 입장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그렇고 핵무장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하는데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과연 현 단계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그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경제적인 중국과의 관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나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을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자는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뭐 통일부 장관의 경질론, 이런 부분은 이제 통일부 홍영표 장관이 뭐 증거 자료가 어떤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로 흘러들어간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빌미를 홍 장관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또 너무 이렇게 지금 막 핵심적인 의제로 야당에서 이렇게 밀고 가면 그것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현재 여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야권이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쓸지는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소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평론가님 궁금한 게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종걸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장관 경질론을 얘기했는데 그저께까지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제 오전에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의 연설 안에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들어있었죠. 개성공단 자금이 이 노동당 서기국으로 가서 결국 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쓰여진 것 아니냐라는 정황에 대한 추정을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장관 경질이 아니고 지금 이건 청와대의 의중이었던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관측이 제기되는 게 논리 흐름상 그리고 시간 전개에 따른 팩트를 추적해 보면 상식적이죠. 앞에서 소 국장이
자치개성공단과 최근의 남북관계 관련 월요일치부터 오늘 오후 석간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주다시피 다 정리를 했으니까 네. 제가 뭐 한마디 더 보탤 건 없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청와대가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이 언론에다 대고 증거가 있다. 공개는 못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국회에 와서는 미안하다. 실은 없다. 우려를 강조한 것이다 그랬는데 다음 날 대통령은 다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네. 작게는 동북아 좀 더 넓게는 남북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거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들 사이에 적어도 우리의 대북 정책의 신인도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어쨌거나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 과연 통일부 장관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뭘 했겠느냐. 지금 나와 있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 몇 가지를 종합해 보면 네. 통일부가 어떤 모종의 약간 좀 절충점이나 범퍼 기능을 할 수 있는 견해를 냈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아주 강하게 뭘 해야 된다. 이것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북측이 의외로 초강수의 신속 대응을 하고 나오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네. 우리가 입게 될 타격과 그거에 대한 회복책 또는 대응책이 확실히 준비되지 않은 채 강행된 것은 군데군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청와대와 통일부의 엇박자 이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야 하겠다. 그런 네. 것은 확실히 제기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자, 이 FM 94.5 메가헬츠에서 방송되고 있는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YTN FM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질문들을 저희가 지금 이 대담에서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성공단 문제 또 이 남북 대치 상황 강경 일변도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소 국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개성공단 이 가동 중단만 해도 굉장히 센 조치인데 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면 또 어떤 조치를 우리가 예상 가능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어떤 폭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박 대통령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뭐 유엔에 가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했지만 네. 굉장히 강한 폭의 만약에 결의가 나온다면 이게 한 190여 개국 유엔 가입국한테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제재가 아니고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한 제재가 정말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내일 이제 조태용 그 1차관이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 중에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 행정부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과 일정한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또 중국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대북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중국이 몰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어떤 중국의 조치를 국제사회가 강제해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가 있는 거고 네. 이건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른바 이제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군사적인 사드 배치 같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네. 것이고 기타의 지금 전개되는 스텔스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억지력들을 가지고 대북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금융 제재나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이른바 해운 제재, 네. 북한 선박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막지만 북한을 들린 제3국 선박이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겠다라는 네. 이런 조치가 실제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동남아 한 10여 개국이 동참한다면 네. 사실상 북한이 이제 해상을 통한 물류선이
차단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라는 그 외줄밖에 안 남은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중국이 뭔가 다른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네. 그러한 어떤 몇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야말로 강력한 북한의 대북 돈줄주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자, 있습니다. 지금 강경 패러다임의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말씀 주셨는데 자, 이평론가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이 어찌 보면 돈줄이든지 이 생명선 꽤 거의 다 중국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중국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중국 대외 의존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27%가 지금 이제 중국과의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역풍이라든가 또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우선 FTA를 체결해서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해왔고 사실 기본적으로 FTA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 마늘 파동이라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기억나네요. 마늘 파동. 그때 대단한 홍역을 불러일으켰죠. 그게 뭐 꼭 필요한 부자재, 음식 부자재이긴 하지만 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사드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말이에요. 네. 사드 레이더가 반경이 1000km입니다. 네. 그러면 평택이 됐건 대구가 됐건 아무튼 남한의 어느 곳엔가 그걸 하면 중국의 주요 포스트, 주요 지점들에 대한 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은 마치 쿠바 같은 섬에 미국의 코앞에 중국 미사일 또는 뭐 어느 잠재적 적성 국가의 미사일 기지와 뭐 네. 레이더를 갖다 놓는 거와 동일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미국이 그걸 묻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963년 케네디 때, 네. 아니 1961년이죠. 네. 이른바 쿠바 미사일 기지 위기도 났었는데 그랬었죠. 그렇게 역지사지를 해보면 중국이 왜 저러는지도 알겠고 기본적으로 사드라는 것은 발사를 해서 상공으로 올라갈 때 격추시키는 게 아니고 종말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네. 사드가 떨어질 때. 네네. 종말기. 대기권에서 다시 진입해서 어느 목표 설정된 목표 지점으로 내려올 동안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서령 북한에서 미국 같은 데를 향해서 쏜다고 해도 그건 무용지물 아니겠느냐. 미국의 어딘가에 설치를 해서 내려오는 걸 쏘는 게 본래 사드인데 왜 굳이 한반도에 놓겠다는 거냐라는 말에 네. 미국이 사실 마땅한 답이 없죠.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지금 북한과의 교역이 70억 달러고 그중에 약 80%, 85%가 중국과인데 대부분 현금 결제입니다. 네. 그동안의 국제 제재에 현금 결제를 통해서 견뎌내오는 내성이 좀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27%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따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경제 의존도 측면에서 네. 우리가 거기서 원자재를 가져가 중간에서 팔거나 또는 중국 시장에 팔아야 하는 지금은 후자 측의 성격이 훨씬 강해지는데 중국이 무엇을 까다롭게 했을 때 우리는 마땅한 다변화 대응을 모색할 기간조차 가질 수 없이 잃어야 되는 것이죠. 네. 시장을 잃고 생산 기지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양측에서 오는 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게 될 모종의 압력이나 제재에 비하면 우리 측이 받게 될 것은 타격의 강도, 체감하는 강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중 FTA가 가져올 수 있는 성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나는 네.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같습니다. 자, 예상 가능한 미래의 이제 우리의 강경책들 개성공단을 필두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의 또 이제 실효성 그리고 또 부작용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시간은 뭐 3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19일과 23일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잡혀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 문제는 이 양일 중에 선거구 획정 안 되면 정의화 국회의장 워딩이 그대로예요. 뭐냐면 이번 총선 못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국장님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뭐 19일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금요일은 쉽지 않고 23일은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그때 못 처리하게 되면 지금 재외국민 이미 다 투표 신청을 받았거든요. 네네. 거의 10만 명, 15만 명 정도가 이미 신청을 했고 네. 그분들 명부를 다 확정해서 뭐 열람하고 등등 그런 일정을 본다면 23일 날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정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총선 자체를 연기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야 정치권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23일까지는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네. 보는데 지금 본다면은 이제 선거법 문제는 그렇고요. 특히 그 지금 이른바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북한인권법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뭐 이런 이른바 쟁점 네.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이제 연계 처리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주장을 하고 있기 여당 때문에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야권이 그 부분을 계속 무시하면서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일정하게 타협을 할 것인가? 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보면은 두 가지 법안을 얘기했습니다. 파견법 은 나쁜 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상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본다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게 강하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박 대통령이 어제 그 국회 연설에서도 특히 테러방지법 네.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선거법과 함께 쟁점 법안 중에 일부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북한인권법 네. 두 가지는 이 정도는 서로가 타협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한 3개 정도는 23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뭐 네. 이렇게 소장님 생각합니다. 절충안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일종의 저도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하. 최근 북한이 원인 제공을 해서 어쨌거나 빚어진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의 최고조 그리고 남측과 미군이 지금 뭐 그 합동 훈련도 예정돼 있고 네네네네. 그 규모와 강도를 훨씬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응책이긴 한데 과거에는 이제 팀 스피릿이었는데 요즘에는 키 리졸브 훈련이죠. 맞습니다. 예. 항상 그것 때문에 해마다 맞아요. 그 시즌이 되면 북한에서 늘 문제를 삼아 왔었는데 맞습니다. 2, 3월 이번에는 경에. 개성공단 및 핵실험 그다음에 장거리 로켓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네. 빅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그냥 직접적 관련법은 아니지만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웰컴 파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그다음에 그 이 원내대표가 오늘 같은 날도 유머 감각을 발휘하던데 뭐 나쁜 법, 이상한 법 네네. 옛날에 무슨 놈놈놈 시리즈 영화 제목 아니에요? 그런 느낌처럼. 그 말을 했던 것은 뭐 유머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번 총선하고도 직결되어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노동권 표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고 나머지는 해주되 23일에 끝까지 몰고 가면서 선거법에서 최대한 많이 따내려고는 좀 하겠죠. 예.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자산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맞는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대기업같이 업무 솔루션을 쓰고 싶고 비용은 부담되고.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오늘 뜨겁습니다. 뭐냐면 드디어 이 여당 안의 공천 전쟁, 오늘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지금 이 김무성 당대표 사이의 기류가 뭐 오늘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죠. 비공개 회의에서.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뭐 요지부동 우선 추천 지역 선정 방침 17개 광역 시도에서 각각 한두 개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평론가님 예. 어떻게 보세요? 전쟁 맞아요? 맞죠. 우선 오간 언사만 봐도 네. 김무성 대표가 공개 비공개 회의에서 다 네. 최고 수위의 발언을 했는데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한구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치고 나가니까. 야, 정당의 대표가 네, 선거에 그러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구사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 발언이라고 하셨군요. 이한구 안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공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든지 하라.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이 자기 방에서 주요 미팅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 당원 당규대로 하고 있다. 나한테 시비 거지 말라. 계속 김 대표가 그렇게 나오면 대표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내가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세네요. 왜 자동차 앞에 보면 범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범퍼 없이 완전히 강대강으로 치닫고 정면 있는데 충돌. 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볼륨 소위 발언 수위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예. 이때 뭘 해놓지 않으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김무성 대표는 각각. 상향식 공천제가 갖고 있는 명분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해놓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향후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성 마련이라는 것이고 네. 이한구 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에 나를 임명했으면 상관하지 말라. 나는 당원 당규상 최대한 내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 원칙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중을 상당히 반영한 지금 네. 이한구 대표가 당원에 없는 걸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선 공천제라는 게 있긴 해요. 네. 그것을 전략 공천으로 변형하겠다는 거고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공천제는 원래는 그건 아니죠. 취약지구나 여성 약자 배려 이런 건데 후보가 없거나. 네. 그것을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원용했다는 거고 네. 이 과정에서 두 수장격인 사람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당연히 전쟁 분위기 싸하고 이미 전면전으로 비화되어 버렸다고 봅니다. 네. 자, 합리적 보수이신 우리 소국장님. 지금 누가 옳은 거예요? 김무성 당대표와 이한구 이 공천관리위원장 중에 누가 이건 옳다고 뭐 보세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밀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김무성 대표로서는 속이 타는 겁니다. 이게 열불이 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공천관리위원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중에 현역 의원이 5명, 외부 인사가 6명 이렇게 네.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현역 의원 5명 중에 3명이 친박계입니다. 아하. 외부 인사 6명 중에 4명이 친박 인사로 구분이 네. 돼요. 그렇다면 11명 중에 7명이 친박계 인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그 새누리당의 구조를 본다면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부결된다고 해도 공천관리위원들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것이 네. 확정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공천에 관한 한 김무성 대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에 네.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이한구 위원장도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원에 나와 있는 이른바 그 우선 추천 지역 네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정치적 소수자 추천이라든지 뭐 네. 공모 신청자가 없거나 여론조사상 현저하게 밀릴 때 네. 우선 추천자를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거기에 몇 명을 해야 된다.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한구 위원장은 각 시도별로 한 곳에서 3곳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작게 치면은 아니 적게는 17곳에서 많게는 51곳까지도 네, 네. 이른바 우선 추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에서는 우선 추천을 빙자한 전략 공천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그렇게 각 시도별로 그렇게 하게 되면 호남 같은 데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후보자 자체도 적고 경쟁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영남으로 한번 보면 영남이 현재 지역구가 67곳입니다. 네. 67곳 중에 그 각 시도별 3명씩 최대로 한다고 치면 15명까지 이른바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진을 시킬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15명을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이른바 비박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 지형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이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대권 과도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고 당장은 늘 강조했던 이른바 상향식 공천 룰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김무성 대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더 코너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현재 엄밀하게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총선 준비와 관련해서는 명분은 김무성 대표 쪽에 있죠. 대외적인 거거나 이미 당무위원회 등등 당내 주요 의결 기구를 통해서 상향식 국민공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명분은 있는데 세 분리하기 때문에 계속 몰리고 있고 그래서 더 오늘처럼 화가 나는 것이고 오르는 것이다. 현재로 본다면 이게 이 총선 국면을 한번 여권 중심으로 보면 큰 판의 흐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쥐고 흔들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부만 쥐고 본다면 이한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 어떤 힘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오늘 이한구 위원장 얘기 중에 그 당대표도 공천 안 준 적 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른바 도발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비박계에서는 이 최대 그 51명으로 이한구 위원장이 본 그 숫자 우선 추천 지역의 숫자 자체를 그걸 굉장히 낮추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두 분은 뭐 워낙 정치 분석의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냥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여쭤볼게요. 좋아요. 이게 정치정당 안에서 세력을 더 이제 높이기 위해서, 앞세우기 위해서 격돌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일반 국민이지 않습니까? 물론 보수 지지층도 있고 또 뭐 진보 지지층도 있고 여야로 이제 흩어져 있겠지만 그러면은요, 이강윤 평론가님. 지켜보는 국민은 이 여당 내의 이 싸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향이나 정치적 의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겠으나 그렇긴 하겠지만 상향식 국민공천제라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상시에는 다 입을 모았던 사안 아닙니까? 정치적인 개혁 과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거 국면만 되면은 요번까지는 그냥 좀 이렇게 하고 또는 청와대 의중을 보거나 당내 막강한 실력자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고무줄처럼 그리고 필요하면 다음번에 하자 늘 이렇게 미뤄왔던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지난 작년 추석 연휴입니다만 뭐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경선제에 김대중, 죄송합니다. 김무성, 문재인 양인이 부산에서 합의했다가 뭐 2, 3일 만에 이렇게 되긴 서청원 했지만. 최고위원이 막 엄청나게 화내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른바 청와대를 핵심으로 하는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 왜 저러는지는 대충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박계는 혼성팀이에요, 말하자면. 단일 강력한 리더가 대우를 이끌고 가는 건 아니고 친박계와는 어떤 이유로든 좀 소원한 사람들이 있는 그냥 느슨한 연합체인 나머지들에서 친박계는 현역 의원 숫자는 훨씬 적지만 강력한 구심점 하에 조직력이 강하니까 꽝 이슈 파이팅을 할 때는 강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소국장은 청와대에 의한 선거라 그러셨는데 청와대의 의중이 보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 전망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청와대의 의중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닥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이것을 놓고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심을 행사할까? 저는 아직은 선거문화가 거기까지는 무르익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분은 이런 건 사실이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여야 갈등이 보통 이제 총선 전에 나타나잖아요. 뭐 네네.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뭐 나오는데 지금 이 국회가 참 장기적으로 공전하고 있는 거 외에는 네. 여야 갈등이라기보다는 여야가 그냥 아주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여당 내의 격돌은 너무 뚜렷하게 보이니까 감정도 폭발하죠. 거센 말이 나오죠. 그럼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떻게 흐를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 정도 현재 여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정도 갈등은 과거와 비교하면 그렇게 뭐 큰 갈등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워낙 그 다른 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서 보니까 네. 그런 거지. 과거에 뭐 막 치고받고 난리 치고 어디서 막 그 여의도에서 시위하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제 학살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예, 지금 뭐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현재 전개되는 이런 여당 내의 갈등이든 야당 내의 갈등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 내부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인 거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다툼인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내느냐. 그 갈등 부분 이후의 부분을 여당이면 여당 내에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관리를 잘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YTN 뉴스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고요.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야당으로 가면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바꾸기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이 김상곤 혁신위에서 나왔던 아닌데 20% 컷오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1분의 의원이 이제 아웃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20명이 나가버렸잖아요. 21분 나갔나요? 한 분 더 나갔죠? 예. 네. 그렇죠. 예. 예, 뭐 한. 네, 그 상황이에요. 17, 18. 그러다 보니까 컷오프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이 다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랬죠. 그럼 이제 더 자를 사람 없다 그랬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아니다. 자른다. 그러니까 이게 하위 해당자는 자르겠다.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이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또다시 아주 좀 살벌한 기운이 돌고 있는데 여기다가 홍창성 공천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이 수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수치를 낮출 건가가 아니라 올릴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네.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전학 가서 지금 총원이 줄었잖아요. 정원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 20% 그거 안 해도 되냐라고 일부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에게 당의 모든 권한이 자기 혼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취임 바로 그 무렵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네.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랬고 홍창선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뭐 굳이 분류하자면 정동영계이긴 하지만 네. 20%만 적용했을 때 그거 기계적인 것이기도 할 뿐더러 이번 선거 주요한 게 호남에서의 성적표입니다. 네. 그리고 호남 민심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시각은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호남에서는 기본적으로 야성 회복이라는 게 항상 명분을 가져왔고 이것은 네. 투표율에 가까워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천을 통한 개혁성의 회복 이걸 둘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14대, 15대부터 19대까지 역대 한 5번의 공천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 작게는 38% 정도에서 많게는 50%에 육박했었어요. 네. 공천을 통한 실질적 교체율이. 그렇다고 보면 자퇴 및 전학생 한 20명 빼고도 앞으로도 20% 정도 현재 재적 109명인데 네. 그중에 뭐 한 20% 정도만 해도 40% 선인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당선 가능성, 그다음에 사고지부당 여부 이런 것들까지 된다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넘게 된다. 그러니까 네. 미리 몇 %라고 자승자박에 가까울 자충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탄력적으로 공천을 하되 초점은 개혁성, 야당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강은 평론가께서는 그럼 그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역대로 그래 왔기 그래 때문에 왔고. 그거보다 네. 적으면 사람들이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전에 꼬집었던 것보다 아프게 더 세게 꼬집어야 아프다고 느끼지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는 대단히 박빙 상황이어서 아하.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결국 지금 뭐 이른바 20%라는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20% 이상 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로 만약에 20%도 안 되는 정도 수준에서 이른바 현역 의원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더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이미 홍창선 위원장이나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있겠구나. 다 이제 네. 그렇게 짐작들을 하고 있고 그 폭은 뭐 상당한 20%는 이미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폭의 물갈이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이강윤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신 호남이라든지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더민주로서는 국민의당과의 이제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현실적인 네. 과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새누리당을 또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국민들이 그 믿을 만한 신뢰감 있는 그런 인물들을 공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저 이강윤 평론가님이 개혁성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저는 개혁성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야권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이념적인 개혁성 뭐 이런 것보다는 수권 능력 있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갖춘 그러면서도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이러한 네. 당으로 거듭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오히려 거거든요. 예. 할인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이런 생각이 쪽의 있습니다. 인물들을 얼마나 공천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있어야 무능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 국회의원들 갈아치우자. 포괄적으로 저는 개혁이 그렇거나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뭐 여야 진보 볼 수 네네, 없다. 뭐 이념적 네, 편향 이념은 아니다. 요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두 분이 오늘 마지막에 동의를 하시네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말이죠. 지금 20명이 채 안 되는 현역 의원인데 안철수계, 김한길계, 천정배계 등 내부 개파가 많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공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